교육부가 올해 달라지는 교권 보호 제도를 발표했습니다. 3월 4일부터 교권 침해 직통번호를 개통해 전국 어디서든 1395번을 누르면 교권 침해 사안을 신고할 수가 있고요. 더 이상 악성 민원을 교사가 아닌 별도의 민원 대응팀이 담당하게 됩니다. 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기 위해서 9월부터는 교육감 의견서 제출 제도를 법제화했는데요.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면 교육청이 의무적으로 조사 수사기관에 교육감의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생매거진 오늘 박은정입니다. 대구시교육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조례안을 개정하고 교육활동 지원 변호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교권보호제도 실효를 거두기를 기대를 하고요. 오늘 시사초점에서는 신학기를 앞두고 교권보호를 위한 지역의 정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29일 목요일 생생매거진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자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봅니다. 영남일보 서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서 기자가 주목한 주제는 뭔가요? 네, 대구 경북 지역에서 그린벨트가 대폭 해제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경제적 파급 효과에 기대가 모이는 한편 환경 파괴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네, 정부가 최근 비수도권 그린벨트를 대폭 해제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에 울산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그린벨트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네. 전국적으로 그린벨트 규모는 어느 정도 되고 비수도권 그린벨트는 그중에서 또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나요? 네, 그린벨트는 1971년 그 수도권을 시작으로 77년까지 8차례에 걸쳐서 전국 14개 도시권에 총 5,397제곱킬로미터가 지정됐었고요. 예. 이는 전 국토의 5.4%에 해당합니다. 1990년대 말 이후에 국민 임대주택 공급과 또 보금자리 주택 사업, 또 산업단지 조성 등을 위한 해제가 이어지면서 지금은 7대 광역 도시권 내에 3,793제곱킬로미터가 남아있는데 이는 국토 면적의 3.8%입니다. 네. 대구와 부산, 또 광주, 대전, 울산, 창원권 등 비수도권 그린벨트가 전체의 64%를 차지합니다. 그럼 이 비수도권 그린벨트 중에서 또 대구 경북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우선 그 부산, 울산, 경남이 25.8%로 가장 넓고요. 대구 경북은 13.6%로 두 번째로 넓은데요. 네. 대구의 그 각 구분별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전체 약 400제곱킬로미터 규모의 면적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고요. 이 중에 47.4%가 달성군 소재입니다. 이어서 동구 23.5%, 북구 15.4%, 수성구 11%, 달서구 2.5%, 또 서구 0.2% 순입니다. 달성군이 가장 비중이 높군요. 네. 정부의 이번 그린벨트 해제 구상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까요? 네, 정부 발표의 핵심은 지자체 주도의 지역 전략 사업에 대한 그린벨트 규제 대폭 완화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 토론회에서 그 해제의 결정적 장애였던 획일적인 해제 기준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지방의 경우 그 보전 등급이 높은 그린벨트라고 해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 필요가 있고 시민의 필요가 있으면 바꾸겠다는 의미입니다. 네. 현행법상 수도권과 또 비수도권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는 규모 차이가 있겠죠? 네. 개발 제한 구역법에 따라서 그린벨트는 수도권은 30만 제곱미터, 또 비수도권은 100만 제곱미터까지만 정량적으로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방금 그 그린벨트의 64%가 비수도권에 위치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정부가 지자체 주도의 지역 전략 사업에 대한 그린벨트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겠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지역 전략 사업을 잘 구상하고 설계만 한다면 산술적으로는 전체 그린벨트의 절반 이상을 개발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지방에 이제 그 중추 시설을 세우려고 해도 그린벨트로 인해서 좀 무산되는 경우가 가끔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에 첨단 산업단지를 세우려고 하더라도 그 그린벨트로 인해서 무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정부는 비수도권에 한해서 국가 지역 전략 산업의 경우에는 그린벨트 해제 면적을 지자체가 해제할 수 있는 총량에서 제외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제 기존에는 1, 2등급 그린벨트 경우 해제가 불가능했다고 들었는데 네. 1, 2등급 그린벨트라고 하면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환경 평가에서 그 상위 등급을 받은 좀 환경 보전이 요구되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해제가 이제 거의 불가능했군요. 네. 근데 이제 해제 규정을 완화하겠다는 거죠? 네, 1, 2등급 그린벨트도 비수도권 국가주도 사업과 또 지역 전략 사업에 한해서 해제를 허용하게 됐는데요. 전국 그린벨트 면적 중 1, 2등급지 비중은 79.6%로 사실상 환경평가 상위 등급지 여부가 그린벨트 유지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혀왔었는데 네. 이런 원칙도 예외화하기로 한 겁니다. 그러면 1, 2등급지에 기존에 적용되는 원칙은 뭔가요? 네, 기존에는 그 경사도와 식물상 또 수질 등 6개 지표 중 하나면 1, 2등급을 받아도 그 그린벨트 해제가 불가능했습니다. 이렇게 관리가 철저했던 상황인데 정부가 지역 특성에 따라서 환경 등급 평가를 달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것은 상당히 파격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네. 다만 그 환경 가치 보전을 위해서 해제되는 면적만큼의 대체 부지를 신규 그린벨트로 지정해야 되는 점은 있습니다. 그럼 지자체들은 지역 전략 사업에서 해제 총량 제외가 수건 과제였겠네요. 네, 그 정부가 지난해 1월에는 국가산업단지 등 중앙정부 주도 사업에 대해서 총량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바 있는데요. 이후 지자체들에서는 지자체 주도 사업도 규제 완화 대상에 포함해달라는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공항을 옮기는데 그 해제 총량을 소진하게 되면 지역의 첨단 산업단지를 만들기 어려워진다는 건데요. 또 지역 자율성을 인정해주는 방향이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시대 구현 취지랑도 또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 전략 사업은 어떻게 선정을 하는 건가요? 네, 지역 전략 사업은 지자체가 사업을 신청하면 국무회의와 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최종 선정이 되는데요. 네. 사업 종류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지방산업단지를 비롯해서 신도시 등 그 조시 개발도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올해 안에 사업을 결정하면 이르면 내년에도 그린벨트 해제 사례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지자체들도 적극적으로 사업 발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지역 전략 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그린벨트 해제가 네. 가능하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자, 정부가 이번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서 기대하는 것 역시 경제적 파급 효과겠죠? 네,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서 지역의 산업과 연구 또 물류단지 조성이 활성화되고 기업 투자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또 규제 완화로 개발이 수월해지면 지방 경제가 살아날 것이고 이는 수도권 쏠림 현상 완화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계산도 있습니다. 네. 근데 항상 이제 반대 의견이 이렇게 무분별하게 개발을 하게 되면 환경 파괴 우려 네. 목소리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네, 환경적으로 볼 때 보호 지역을 늘리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랑 반대되는 움직임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예. 유엔 생물 다양성 협약은 2030년까지 각국이 국토의 30%를 보호 구역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 세계적인 추세에도 역행하는 정책이라는 건데요. 환경 단체들도 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생태적 가치가 훼손돼서는 안 된다면서 그린벨트 해제로 인해 일어날 난개발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일각에서는 다가오는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 공약에 가깝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네, 이 같은 규제 완화가 총선을 고작 50일 정도 앞둔 시점에 발표된 만큼 표심 잡기용이라는 주장입니다. 비수도권 그린벨트의 40% 정도는 여권의 텃밭인 영남권인데 예. 이를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다만 정부는 이번 지방 그린벨트 규제 완화는 그간 지속적으로 준비해온 정책일 뿐이지 선거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린벨트 규제 완화를 위해서 행정 절차도 있죠? 네, 그린벨트 관련 규제 완화는 법 개정은 없이 그 국토부 훈령만 고치면 추진할 수 있고요. 정부는 5월 안에 관련 지침을 개정해서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지역 전략 사업에 대한 그린벨트 규제 대폭 완화. 지역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네, 그간 지방에 산업단지라든지 좀 중요한 시설을 세우려고 하더라도 그린벨트로 인해서 무산되는 사례가 번번이 있어 왔습니다. 네. 그럼 점을 밀어볼 때 이번 규제 완화는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
지역 입장에서는 반길 만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네. 거군요. 다만 그린벨트를 한번 훼손하게 되면 다시 이전으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예. 그린벨트 해제가 환경 파괴와 또 지역 난개발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원칙과 기준을 세우고 해제 절차에 들어가야겠습니다. 기자의 눈 영남일보 서민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월 21일부터 28일까지) 대구 시민주간이었습니다. 대구 곳곳에서 대구 시민의 날을 알리기 위한 행사들이 열렸었는데요. 자, 현장 배아현 리포터 다녀왔다고요? 네, 저는 시민주간의 마지막 날인 어제 대구 시민의 날을 알리고 청년들의 주체적이고 지속가능 발전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홍보부스가 열린 228 기념중앙공원에 다녀왔습니다. 네. 다양한 체험과 이벤트가 마련되어 있어서 많은 시민들이 대구 시민주간을 새롭게 알고 즐겁게 경험할 수 있었는데요. 그 현장을 전해드립니다. 이벤트 참여하고 기념품 받아가세요. 환경 보호를 위해서 본인이 실천할 수 있는 메시지 작성해 주시고 여기 메시지 보드에 붙여주시면 선물 드리고 있거든요. 인생 내것 촬영하고 인화하게 가세요. 셋, 둘, 하나, 김치. 저는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시민문화팀의 박현종이라고 합니다. 지금 대구 시민의 날 그리고 시민주간을 알리기 위한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 홍보부스에서는요, 지속가능 발전 캠페인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다짐 메시지를 적고, 그리고 인생 네컷 포토부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 저희 프레임에 대구 시민의 날을 알리기 위한 이미지를 많이 새겨 넣어서 시민 여러분들이 각자 사진을 찍고도 오랫동안 시민의 날, 시민주간을 기억할 수 있게끔 준비하고 마련해 놓았습니다. 현장에 오셔가지고 기념품도 받으시고 여러 다양한 체험과 정보를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시민의 날 그리고 시민주간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 그래서 자랑스러운 대구 시민의 날이니까 저희가 왜 이 날을 시민의 날로 정했는지, 또는 단순하게 대구 시민의 날이 2월 21일이다라는 것을 좀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구 시민의 날 그리고 대구 시민주간, 시민들이 잘 알고 있던가요? 아니요, 사실 많은 분이 모르셨는데요. 대구 시민의 날은 매년 2월 21일로 1907년 2월 21일 국제보상운동의 위대한 시민정신을 이어받은 날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기존 10월 8일이었던 대구 시민의 날을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을 상징하는 의미 있는 날로 바꾸자는 시민 여론을 반영해서 2017년부터 다시 제정되어 해마다 운영하고 있는데요. 행사에 방문한 시민들의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살고 있는 30살 이란입니다. 저 오늘 나들이 나왔다가 지나가다가 들렸는데 부스도 있고 해서 한번 들려봤습니다. 아니요, 저는 대구에 지금 30년째 살고 있는데 대구 시민의 날이 있다는 걸 전혀 몰랐는데 지나가다가 보고 시민의 날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뭐 깊이 있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이번에 이 부스 보면서 여기 나와 있는 안내문이나 이런 걸 보면서 한 번 더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여기 인생 네컷이나 이런 홍보 물품들이 요즘 좀 취향 저격에 맞게 잘 나온 것 같아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 번쯤 들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애들 방학이라서 지나다가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거 보고 오게 됐습니다. 아니요, 사실은 잘 몰랐는데 오늘 이렇게 이벤트 하시는 거 보니까 앞으로 관심 갖고 봐야 되겠다고 생각이 드네요. 근데 애들이 너무 즐거워하고 또 뜻깊은 활동이라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거주하고 있는 26살 이미경입니다. 아니요, 사실 이 대구 시민의 날이라는 게 있는 건지도 몰랐고, 그리고 이런 대구 정신이라는 이런 게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는데, 그래서 보니까 대구 시민의 날이 뭐 228 운동 그리고 국제보상운동, 나라가 힘들 때 도왔던 그런 정신을 담아서 이제 그걸 이제 꼭 계속 발전해 나가자라는 취지가 있었다는 걸 오늘 처음 알게 됐어요. 생각은 이렇게 하는데 내가 실천을 해 나가겠다라는 거는 계속 생각을 하지 않으면 잊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적응으로써 또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서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어제로 대구 시민주간은 끝났잖아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들이 진행이 됐나요?
시민주간을 선포하는 기념식을 시작으로 대구 정체성 정립과 확산 사업인 다시 쓰는 228 민주운동 결의문 발표대회 등의 문화행사가 진행됐습니다. 공식적인 대구 시민주간은 끝이 났지만 시민주간과 관련된 다양한 문화행사는 계속 이어지는데요. 네. 자세한 이야기는 대구 시민주간 담당자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대구문화예술진흥원에서 대구시민주간 담당하고 있는 이진희 주임입니다. 대구시민주간은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이제 시민들이 마음을 모아서 일어났던 위대한 대구 정신을 살려서 대구 제도약의 발판으로 삼고자 2017년부터 매월 2월 21일에서 28일까지 해마다 기념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구 정신을 현 시대에 맞춰서 우리가 다 같이 이겨내야 할 나라의 힘든 일이 무엇일까 고민을 해봤을 때 기후위기와 같은 환경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민주간 홍보부스에 오시면 올해 대구 시민주간의 문화행사나 시민 혜택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내가 환경을 위해 이러한 노력을 하겠다 이런 다짐 메시지를 작성하는 이벤트도 같이 체험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 진흥원에서 준비한 ESG 관련 기념품까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 시민주간에서 남은 행사로는 스줍띵 프로젝트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평소 기후위기에 관심이 많은 방송인인 타일러 라씨와 함께 자전거 라이딩이나 플로깅 그리고 환경 토크 콘서트 프로그램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진흥원의 박물관 운영본부, 대구 작가 콜로퀴엄 그리고 대구 교육놀이에서 대구 정신을 주제로 강연, 답사 체험 프로그램까지 5월 중으로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대구 시민주간을 기억해 주시고 매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진흥원도 대구 시민주간을 알리기 위해서 이제 대구 시민으로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주간으로 만들 수 있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다양한 행사를 통해서 역사적 그날을 되돌아보며 대구 정신을 확산하고 계승하는 시간이 됐길 바랍니다. 네, 2월 21일에서 28일까지 대구 시민주간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네. 배아현 리포터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11시 47분) 지났습니다. 지난해 서희초 초등교사 사망 사건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후로 이 교권 회복을 위한 그런 이야기 또 노력이 계속 있어 왔는데요. 대구시 교육청에서는 교권 보호를 위해서 다음 주부터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 김학장 장학사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장학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다음 주부터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가 본격 도입됩니다.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건가요? 예. 기존에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교사들이 사안 조사를 시행했었습니다. 교사들이요? 예. 그런데 이 과정에서 그동안 교사들이 부담을 느끼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퇴직 교원, 퇴직 경찰, 청소년 상담 전문가 등을 투입해 사안을 조사하여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 과정에서 교사들이 느꼈던 부담, 어려움들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우선 선생님들은 학생 간 갈등을 교육적 시각으로 바라보는데 네. 어떤 학부모님들께서는 학교폭력 예방법에 따라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쳐 사소한 학생 간 갈등마저도 경찰처럼 조사를 해달라고 요구하실 때는 큰 부담을 느꼈던 게 사실입니다. 예. 그런 걸 해볼 수 있는 교육도 받아본 것도 아니었고요. 그러다 보니 학부모들의 항의 등 문제 제기가 이어질 때 특히 교사들 입장에서는 기피 업무로 분류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요. 네.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편파적으로 했다는 식으로 학부모님들이 이의 제기를 하면 기피 현상은 더 커지게 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역할을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이제 맡게 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 시기에 도입됐다는 의미는 지난해 이 서희초 교사 사건이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당시 사건 이후로
직접적인 논의가 시작된 건 맞습니다. 예. 그 사건 이후에 학생 생활지도 고시 및 전담조사관 제도가 도입되었으니까요. 그렇군요. 그 각 지역별로 이제 조사관을 모집했다고 들었습니다. 지원율이 좀 다르다고 들었는데 대구는 지원율이 어느 정도 됐나요? 네, 교육부는 본래 2,700명을 계획했습니다. 2022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연간 학폭 건수가 6만 2천 건 정도였는데 네. 한 명이 한 달에 2건 정도 처리할 때 필요한 인원수를 계산한 겁니다. 이번에 최종 모집된 인원은 1,955명으로 목표치의 72% 정도 모였고요. 네. 저희 대구의 경우 60명을 목표로 했는데 이번에 91명이 위촉되었습니다. 전직 경찰 20명, 퇴직 교원 23명, 청소년 선도 보호 상담 활동 유경험자 48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네.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도 대구는 지원율이 꽤 높은 편입니다. 그렇군요. 또 운영 방침을 심각하고 복잡한 사안에 대해서는 2인 1조로 정했는데요. 이 제도의 시행 초기에 외부인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할 때 예.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 조사의 객관도를 높여 학부모님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이 목적입니다. 예. 대구에서 그래도 지원율이 좀 높았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인데요. 근데 이제 실효성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말하는 걸까요? 이 실효성 얘기는요? 예, 말씀하시는 실효성이라고 하면 이 제도가 도입됐을 때 교사와 달리 학생들과 라포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외부인인 조사관이 학생들을 조사하는 것에 대한 우려로 이해됩니다. 네. 아이들을 대할 땐 정서적 이해와 교감이 제일 중요한데요. 퇴직 경찰을 비롯해 여러 현장 경험이 있는 분들로 구성된 건 맞으나 아이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순조롭게 진행되는가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친분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제대로 얘기를 할까, 협조를 해줄까에 대한 우려인 거군요.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하지만 우리 교육청 전담 조사관 구성을 보면 퇴직 경찰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잘 알고 많은 시간을 보내본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네. 지금 시도교육청별로 한창 연수가 진행 중이고 학교 분위기를 빨리 파악하고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존중하며 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여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학교 폭력으로 접수된 모든 사안에 대해 관련 학부모 및 학생 의사와 무관하게 조사관이 나가는 것에 대해 과연 그럴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군요. 조사관의 역할이 조사 단계에서 교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함이지 교육은 학교와 교사들이 해낼 수 있는 몫이거든요. 네. 그래서 조사관 제도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교사들이 생활교육 차원에서 경미하고 사소한 갈등을 조정하는 교육적 역할은 매우 중요하게 남아있다고 봅니다. 근데 전담조사관이 만약에 사건을 맡게 되면 교사는 완전히 배제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 완전히 배제된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전담조사관이 학교에 들어오고 조사를 맡아도 어느 정도 교사들의 협조와 도움이 필요한데요. 이러면 교사 입장에서는 도입을 두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제도가 조금 적응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보니 불가피한 상황인데 운영 개선에 있어 좀 더 고민하고 해결 방법을 다 같이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학생들도 외부인이 자신을 조사한다고 했을 때 부담을 느낄 수도 있을 거라는 우려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 2월 동안 조사관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 등 16시간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네. 교사가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고 협조와 도움이 필요하다. 이렇게 예, 맞습니다. 얘기를 하셨네요. 대구의 학교폭력 발생률 지금 어느 정도나 됩니까? 교육부에서 지난해 4월부터 5월까지 한 달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시행한 결과를 보면 네. 대구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편에 속합니다. 학생 참여 현황을 보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재학생 18만 3,809명 중 91%인 16만 8,413명이 참여를 했는데요. 피해 응답률은 0.9%로 지난해보다는 0.1% 올랐지만
전국 평균인 1.9%에 비하면 매우 낮은 편입니다. 네. 학교 급별 피해 응답률을 보면 초등학교가 가장 많았고요. 유형별로 보면 언어폭력이 37%로 가장 많고 신체폭력, 집단 따돌림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전담 조사관 제도, 이 학교 폭력을 좀 예방하고 또 가장 중요한 건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덜고 교권 회복을 위한 그런 제도가 아닌가 싶은데 또 이 밖에도 또 교권 회복을 위한 그런 움직임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지난해 교권 추락과 관련된 내용들이 화제되고 나서 교육청에서도 교육활동 보호와 강화를 위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예. 먼저 제일 어려웠던 게 교사들의 법적 보호였는데 법률 지원을 보다 강화하고 민간 보험에서 지원하던 교원 배상 책임 보험을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학교 안전공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피해 교원이 발생할 경우 보호 조치도 강화되었는데 학교 관리자 중심의 교육 전담 인력 등을 활용해 분리된 학생의 생활 지도와 학습 지원을 병행하고요. 교권보호 담당, 변호사, 전문 상담사, 네. 교육지원청 장학사로 구성된 교육활동 보호 긴급 지원팀이 피해 교원에 대해 진단, 상담, 치유, 회복, 복귀에 원스톱 사안 처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교권을 지키기 위해 시작된 학교 전담 조사관 제도가 잘 정착하고 또 교사에게 실질적인 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구시 교육청 김학장 장학사였습니다. 정부가 오늘까지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면허 정지와 사법 절차 진행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대구에서는 전체 전공의의 89%가, 경북에서는 81%가 사직서를 제출했는데요. 강대강 대치를 두고 시민들은 의료 이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대화의 장이 열려서 해결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